영화 우주전쟁에서 외계인들은 지구를 침공합니다. 인류의 군대는 이 외계인들의 기술 앞에서 무력해지고 인간들은 외계인들한테 붙잡혀서 죽어가죠. 그런데 영화 후반부에 가면은 갑자기 전세가 바뀌어요. 외계인들이 이제 지구에 사는 미생물들한테 감염돼서 완전히 무력해진 거죠. 그렇게 우리 인류는 지구의 미생물들 덕분에 외계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영화의 결말이 조금 허무해서 10점 만점에 5점 드리고요. 계속 영화 리뷰를 이어나가자면 이 영화가 이제 과학적으로 일리 있는 이야기를 하긴 해요. 언젠가는 우리 지구에 외계인들이 찾아왔는데 그 외계인들이 지구의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유기물질들을 실은 거대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서 우리 지구가 알 수 없는 미생물들 때문에 오염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 인류가 태양계 행성 혹은 외계 행성들을 오염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 현실 세계의 인류는 이제 달이나 화성 같은 다른 행성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기술력이 있잖아요. 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구인들의 로켓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하게 되면 언젠가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몇백 광년 떨어진 행성에 도달할 수도 있죠. 가령 판도라 같은 곳이요. 이때 지구의 미생물들이 외계 행성을 오염시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죠. 최악의 경우에는 그 행성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에이 부엉형, 너무 판타지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적이 있어요.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수많은 유럽 사람들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까지 넘어갔어요. 이때 사람만 간 게 아니죠. 유라시아 대륙에서 넘어온 벌레, 풀, 바이러스와 기생충, 박테리아도 많았어요. 동물도 있었고요. 결국 당시 원주민들의 상당수가 병에 걸려 죽었고요. 아메리카 대륙의 생태계는 망가졌죠. 수많은 원주민들이 죽게 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천연두였어요. 천연두 바이러스는 인간이 소를 키우면서 전염이 시작됐는데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소 같은 대형 동물들을 사육한 적이 없어서 천연두 항체가 없었다고 해요. 게다가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홍역, 인플루엔자 같은 전염병도 함께 퍼졌죠. 이게 전염병이 얼마나 심했냐면 인디오들이 스페인 군인만 쳐다봐도 죽었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죠. 아즈텍 문명, 페루 잉카 제국의 인구는 90% 이상이 감소됐죠. 정말 무서운 생화학 공격이었던 겁니다. 생태계 오염 역사는 셀 수도 없이 많죠. 영국산 쥐 딱 2마리가 어떤 섬에 상륙했는데 그 섬에 살던 모든 종이 죽고 쥐들의 천국이 됐다는 이야기. 한국에 상륙한 베스 그리고 황소개구리가 한국의 토종 생물들을 다 잡아먹고 서식지를 잠식했다는 이야기. 호주 전국토에 퍼져버린 토끼 군단 이야기 등등이요. 자,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꼭 인간들이 어디 새로운 데 가서 오염시키고 생태계 파괴하고 병균 옮기고 이랬던 사례가 너무 많아요. 이게 이제 우리 인류가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갔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는 절대 장담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인류는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 행성이나 외계 행성에 갈 때 우리 인간이 그곳의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일종의 룰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바로 행성보호규약이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우주에서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네, 정말 번거롭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해요. 왜냐면 지구 미생물들의 생존 능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에요. 방사능 피폭 지역에서도 박테리아가 살아남았다는 보고도 있고요. 절대 영도에 가깝고 우주 방사선에, 태양광에, 진공 상태의 우주 공간에서도 미생물과 박테리아가 살아남았다는 사례도 있어요. 암석이나 점토로 둘러싸인 미생물들은 그 생존력이 훨씬 올라가고요. 자, 이처럼 미생물들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끈질긴 녀석들입니다. 아직 우리 인간은 이 녀석들의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죠. 만약에 우리 인간이 외계 행성을 탐사할 때 우주선 외부나 우주복 그리고 우주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생물들 때문에 행성 하나가 그냥 개판 난다고 해봐요. 이거 완전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행성보호에 따라서 화물, 우주인, 쓰레기까지 모두 청결을 유지해야 돼요. 그 어떤 지구의 물질이 다른 행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말이에요. 이 행성보호에 대해서 들어보면 마치
방역 절차랑 비슷하죠.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그 질병 때문에 손도 자주 씻고 마스크도 꼭 썼잖아요. 병원엔 감압실도 있고 방호복도 있고 방역차도 있고요. 그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다른 사람들한테 옮기는 것도 막고 다른 사람의 질병이 본인한테 옮기는 것도 막아왔죠. 자, 그럼 행성보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죠. 행성보호라는 개념은 1956년 로마에서 열린 국제우주연맹의 제7차 의회에서였습니다. 그 다음 행성보호 안건은 1959년에 우주연구위원회에서 논의돼서 1964년에 결의안이 발표됐죠. 이 결의안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외계 생명체 찾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아마 가까운 미래에는 태양계 안에서는 유일하게 화성에서만 우리 인류가 생명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생명체 탐색은 다들 좋은데요. 화성을 오염시키진 말자고요. 우주선 살균을 비롯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최대한 깨끗하게 탐사합시다. 1967년에는 미국, 소련, 영국 등이 모여서 UN 우주조약을 비준했는데요. 이 조약에서 구조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비슷한 법적 근거가 있어요. 이 조약의 당사국들은 달을 포함한 태양계 전체들을 탐사할 때 상호 협조 원조하며 원칙에 따릅니다. 이때 다른 나라의 이익을 뺏거나 손해를 끼칠 것 같을 때는 국제적 협의를 거치고 그렇지 않더라도 당사국이 먼저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UN 우주조약이 우주연구위원회보다 미세하게 더 강제성을 띠죠. 이 조약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04개 국가가 서명했고요. 그 외에도 24개 국가에서 서명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은 이거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이미 UN 회의에서는 이 우주조약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갖게 돼서 서명하지 않거나 비준하지 않은 국가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이 조항에 따라서 구속됩니다. 이 행성보호에는 여러 가지 규약이 있어요. 먼저 샘플 리턴 미션에 대한 규약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X가 화성에 가서 화성의 토양이나 공기, 얼음 입자 등등을 채취해서 지구로 가져온다고 쳐요. 그런데 이 화성의 물질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혹시라도 어떤 유기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만약에 이 화성 토양에 어떤 치명적인 유기체가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지구로 가져오면 지구의 병균 같은 게 쫙 퍼질 수도 있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 바로 샘플 리턴 미션에 대한 행성 보호입니다. 자, 다음 행성 간 오염도 있어요. 지구의 물질이 화성을 오염시키는 경우는 순오염이라고 하고요. 화성의 물질이나 운석에 붙어있던 녀석들이 지구를 오염시키는 경우를 역오염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 로켓에 붙어있는 생명체를 누가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행성을 탐사하는 동안 누가 옆에서 감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로만 지킨다고 하지 결국엔 아무도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꽤 잘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당시 아폴로 계획을 진행 중이던 미국은 국립보건원, 농무부, 야생동물보호국, 나사 등등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을 전부 불러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지구 오염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탐사 성공해도 위험할지도 몰라요. 달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생물이 오면 어떡합니까? 일단 돌아오면 격리부터 시켜보십시다. 전문가들의 토론 결과 아폴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달의 암석 같은 물질을 들여올 때는 완전히 밀봉된 상자 안에 담아와야 된다. 탐사를 마치고 돌아온 우주인들은 최소 3주 동안 격리돼야 된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아폴로 11호 미션을 통해서 달 토양을 채취하고 돌아온 닐 암스트롱, 버즈 올드린, 그리고 마이클 콜린스는 지구로 귀환한 다음에 무려 3주 동안 격리 조치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달 토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리 상자 안에 담긴 채로 세밀한 검사를 받았고요. 또 외계 행성 탐사를 목적으로 발사하는 탐사선들은 반드시 멸균 처리를 거쳐서 발사됐다고 해요. 그리고 목성 탐사선이었던 갈릴레오, 토성의 탐사선이었던 카시니 아이언스 등등에는 원자력 전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재료는 바로 플루토늄이고요. 자,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이 탐사선들이 이제 땅이 있는 행성에서 그 생을 마감한다고 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치명적인 방사능을 유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자력 전지가 들어간 탐사선의 경우는 가스 행성에 충돌시켜서 소멸시킵니다.
행성 보호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유럽 우주국의 경우에는 이제 우주선이나 탐사선에 붙어있는 미생물들을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클린룸을 건설했고요. 유럽의 우주기지 그리고 발사 현장에는 새로운 미생물 실험실을 건설했죠. 나사의 경우는 행성보호 사무국을 차렸어요. 몇 년 전에 나사는 이제 행성보호관이라는 직업을 트위터로 모집 공고를 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이 행성보호 사무국의 업무는요, 이제 태양계의 위생을 깨끗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행성들의 오염 가능성에 따라서 우주 탐사 임무를 분류하고 생명체가 있을 것 같은 행성에 대한 미션에는 멸균 과정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죠. 오늘날의 행성 보호는 어떨까요? 나사는 현재 2024년까지 다시 또 한 번 유인 달 착륙을 계획 중입니다. 스페이스X 등의 민간 사업체들은 화성으로 간다고 하죠. 자, 이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는 다른 행성들의 오염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행성 보호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화성 탐사만큼은 지금까지 무인이었다는 거예요. 덕분에 화성은 지구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 년 혹은 몇십 년 이내로 인류가 화성을 탐사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때 화성이 오염을 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겠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부터 이런 문제들을 아주 진지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멸균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한다든가, 과거 생명체가 살았거나 지금도 살고 있을 것 같은 곳으로 추정되는 곳은 기준을 훨씬 더 높인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말이에요.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곳은 생명체의 흔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헬라스 분지 등등의 특수구역들입니다. 만약에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유인 탐사 때 화성이 오염돼서 우리가 화성 생태계를 연구할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화성에서 어떤 생명체를 찾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지구에서 온 거였더라. 혹은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는데 그 생명체들이 전부 다 지구인들 때문에 오염됐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행성보호 규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윌라 오디오북에 있는 도서 지구가 너무 사나운 날에는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이 책에는 행성보호뿐만이 아니라 우주 이야기도 재밌는 내용이 정말 많아요. 우리 부엉이들도 지금 바로 윌라 오디오북에서 이 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데요. 구글 플레이나 애플 스토어에서 윌라 오디오북을 검색하고 다운받은 다음에 회원가입하시고 쿠폰 등록에 리뷰영예를 치면 한 달 동안 윌라 오디오북이 무료에다가 남은 3개월 동안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윌라 오디오북으로 출퇴근길에서 청소할 때, 운동할 때, 그리고 설거지할 때 들으면 시간도 아끼고 지식도 쌓고 진짜 완전 개꿀인 거 아시죠? 아, 그리고 평소에 윌라 오디오북을 배속으로 들었던 부엉이들 많죠? 이번에 윌라 오디오북이 AI 배속 재생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배속 재생을 해도 발음이 뭉개지지 않고 음질이 깔끔하고 아주 선명하게 들려요. 자, 이렇게 좋은 윌라 오디오북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쿠폰으로 1개월 무료에 남은 3개월 동안 50% 할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영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